이러면 달러의 모멘텀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조금 더 빠르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네, 안녕하십니까. CPI가 7% 초반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물가가 이제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고 봐도 될까요? 추세 전환이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연초에 7% 정도로 시작했던 게 6월 달에 9.1%로 정점을 찍고 현재는 7.1 정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시면 대칭이에요. 이렇게 꽃갈콘처럼 대칭인데,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6월 달에 9.1이었던 게 11월 달에 7.1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6개월 만에 2%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것처럼 6개월에 2%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프로젝션? 일종의 예상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6개월에 2%씩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가 목표는 2%입니다. 지금 7%라고 가정을 하고, 내년 6월이면은 5가 되고 내년 말이면 3이 되죠. 그럼 이제 미소가 나오는 거죠. 점점 다가오니까. 그럼 내후년 상반기면 1%죠. 추세가 꺾여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가속화가 되면 시장에서 넌지시 기대하면서 미소를 짓는 건 2% 목표로 수렴할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물가는 고점은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고점은 확인했지만 이제는 어떤 게임이 되는 거냐면 2%라는 물가 목표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가갈 것인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이 더 환호할 거고요. 그게 느리면 느릴수록 더 힘겨워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 변수, 그건 어떤? 시험에서 한 30점 받는 학생이 50점을 받는 거 하고 80점 받는 학생이 100점을 받는 거 하고 과연 같을까? 조금 노력이 후자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80점에서 100점으로 가려면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9%였던 물가가 7%로 내려올 때 하고 4%까지 내려왔던 물가가 2%로 내려가는 거 하고 과연 그 노력이 같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을 막 뿌리기만 해도 막 다 씻겨져 나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접시 치즈 렌지 돌려가지고 늘어붙으면 이게 떼는데 막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설거지 거리가 있는 겁니다. 물 뿌리면 9에서 7로 내려가는 속도는 빠르겠죠. 6, 5, 4 빨라지겠죠. 근데 4 정도에서 치즈 같은 애들만 남는 거죠. 그거를 스티키한 친구들이 남는다고 해요. 끈적끈적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애들. 걔네들이 남으면 물 뿌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여기서부터는 내려가는 속도가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데, 그럼 스티키한 게 뭔가? 첫 번째는 물가를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상품의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임대료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상품의 인플레이션, 우리가 만나는 제조업 제품 같은 거죠. 컴퓨터도 그렇고, 얘네는 지금 고점을 확인한 것 같아요. 확연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인데, 연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은 임대료가 오르는 동안 이미 주택 가격이 꺾였거든요. 그럼 임대료가 떨어져 내려와요. 그럼 실시간으로 신규 체결 계약되는 것들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임대료가. 근데 기존에 임대 계약을 했던 거는 떨어져 내려오지 않고 있겠죠. 임대 만기가 돼야 다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 만기 계약이 다시 갱신이 되는 내년에는 임대료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상품하고 임대료는 꺾였죠. 그럼 마지막이 서비스입니다. 근데 서비스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요. 식당,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약간은 좀 개인들이, 사람들이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케이스겠죠.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역할은, 가장 큰 비중은 임금이 차지하는데 임금이 안 꺾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금 상승세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거든요. 노동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뜨겁고, 임금 상승세가 높은 케이스면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아마 4% 언저리부터는 서비스 물가와의 싸움을 시작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 얼굴살, 팔살 이런 게 다 빠지는데 뱃살 안 빠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뱃살과의 싸움이죠.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을 좀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걸 얼마나 빨리 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조금 더 빠르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 밑으로도 내려오겠죠. 5%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환호할 때가 아니라 2%로 내려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런 게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슈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CPI가 7.1로 내려왔지만 연준이 점도표에서 그렇죠. 내년 최종금리 그렇죠. 더 높았다고 봤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더욱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줘야지 이 뱃살을 뺄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에서 일단 첫 번째 경계하는 건요, 혹독한 것도 혹독한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떼서 다 뺐어 한 다음에 만약 후퇴를 한다면 오히려 다른 쪽도 다시 요요가 나타날 가능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혹독한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거죠.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편안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데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희망이 보이니까 막 환호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만약에 연준이 반대의 시그널을 줬을 때는 너무 빠르게 좀 돌아서면서 지금 간신히 제압을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커지는 게 두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현을 하면서 결국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두 번째는 방만해질 수 있는,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시장과의 경고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마가 네. 될 것이냐. 네네. 이번 정도표상으로 봤을 때 뭐 5.25 네네. 예상한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예상하세요?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딱 시작할 때 연준에서 많이 올리면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0.5거든요. 근데 올해 3월에는 1%까지 가나?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 5월에는 2.5? 이랬거든요.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는 4? 이랬다가 지금은 5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따라가면서 이 최종 금리 레벨이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5%까지도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서 탄탄하게 버텨주잖아요. 그럼 5%보다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금리가 얼마냐? 지금 현재는 5%에서 5.25 정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중에 하나란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는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높은 금리 레벨을 얼마나 오래 네. 기록하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방향을 틀어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필요한 조건? 그거는 물가인가요? 그렇겠죠. 네. 이제 포괄적으로는 물가라는 말씀이 맞는 거고요.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꺾여 있고 이게 재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원을 하려면 조건이 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증세가 나아지면 퇴원하면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재발하면 다시 들어오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완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발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바라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기운이 확연하게 발본색원된 것들 이걸 확인을 하고 나서 아마 긴축의 고삐를 좀 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이나 네. 경기 침체 이런 것도 고려하는 요소가 물론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괄호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물가를 괄호를 치고 경기 둔화를 갖다 막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해서 물가가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돈을 뿌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반대로 돌아가지고 경기가 설령 침체가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침체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는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이것 때문에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하고 그 물가 중에서 이 두 가지에서 설명 못하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금융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이라는 건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온몸에 혈액이 돌다가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죽어요. 결국에는 물가 잡는 것도 살기 위해서 물가 잡는 건데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해서 뛰어나와 줘야 돼요. 연준이 만약에 내년에 피벗으로 전환을 갑자기 확 한다.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영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돈을 뿌려주는 참 아주 해괴한 정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연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는 24년 이렇게 될까요? 이제 뭐 시기를 예단하기보다는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4에서 2%로 네. 얼마나 걸리는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로 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케이스 그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아, 네네네.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총재께서 예. 한은은 어디까지 올리고 어디서 멈출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전하고 한은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은에서 그 정도까지 코멘트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금통위 위원이 6명이 있는데 3.25에서 금리를 멈추자 여기가 꼭대기다라고 하는 사람이 1명 3.5라고 하는 사람이 3명 3.75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다. 이렇게 저는 너무 친절하셔서 진짜 이렇게까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줘보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총재님 코멘트 지금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어디 찍으실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딱 한 발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제 저는 공감하고요. 그럼 한은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3.5에서 3.75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한은 총재 코멘트가 한 번 있었는데 금통위를 하는 날까지의 환경 하에서는 3.5, 3.75가 고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요것도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가?
사실 우리나라 금통위 할 때만 해도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과 함께 미국에서 피벗을 어쩌면 빨리 전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12월 FOMC가 금통위 이후에 있었어요. 높은 금리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럼 높은 금리를 장기간 이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기준금리 고점이 미국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나 3.75에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살짝 더 올려줄 수도 있겠죠. 따라가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3.5에서 3.75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한다고 가정한다면 3.75에서 최대 4까지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시기가 연준보다 약간 빨리 시작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물가 수준 자체가 한국 조금 낮으니까. 한두 번 정도는 먼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먼저 할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출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가잖아요. 이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원해요. 환율이 뛰는데 환율이 뛰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낮아지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살짝 내리려다가 다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미국하고 맞서서 역류를 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역류에 맞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한두 번 정도의 미세 조정은 가능할 수 있어요. 국가별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미국하고의 금리 차도 크게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확연하게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다가간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1283원에서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강달러의 위세가 좀 사그라들려면 어떤 여건들이 좀 필요한 건가요? 일단 통화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의 통화를 원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높지 않더라도 그 나라가 성장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성장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투자 자금들이 그 나라로 밀려들게 돼요. 그럼 밀려드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성장세는 소비 성장세 특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 미국의 금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라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달러 강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이 독보적이었고 그 다음 미국의 금리가 높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접어들어서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미국의 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러면 달러의 모멘텀이 꺾이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미국의 성장이 꺾였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제압이 되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이런 거겠죠. 미국이 성장이 꺾여 나간 거죠. 인플레하고 싸우면서 성장이 꺾일 정도로 인플레하고 싸워서 성장을 희생했는데 그랬더니 물가가 꺾입니다. 그럼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성장과 금리가 같이 꺾인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달러가 모멘텀을 잃어버리겠죠. 그 강세 모멘텀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 결국에는 우리는 금리가 내려온다 올라간다만 보지만 미국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환율이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 네.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환율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 이게 어느 정도 시기열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위해서 강달러와 고금리를 쓰고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물가를 누를 수 있고요. 달러가 강세면 수입 물가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강달러와 고금리라는 두 개의 칼을 쓰고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달러와 고금리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준 게 미국한테도 피해로 돌아와요. 그러면 강달러 고금리를 마구잡이로 쓰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그거 하지마. 포기하면 되잖아. 근데 포기하면 달러 저금리가 돼요. 그럼 물가가 다시 세지겠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적하고 이 두 개의 칼을 들고 싸우는데 적과 싸우다 보니까 희생이 생기는 겁니다.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적과 싸우려면 그냥 무턱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얘하고 싸울 만큼은 되면서도 이쪽에 피해를 안 줄 그 레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이거를 약달러로 확 전환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미국 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강달러로 싸우고 있는 건데. 네. 예, 그래서 당분간은요, 달러가 높은 레벨을 유지할 것 같아요. 달러가 높은 레벨을 유지한다는 건 환율 기준으로 1,450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일상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환율, 요래 어느 정도 레벨이면 높은 레벨이다. 예를 들어 1,300원 이런 것들 있죠. 요 정도면 높은 레벨이다 하는 환율, 이거를 일정 기간은 유지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제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좀 바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뭐 1,100원대 이런 네, 이렇게 기대하는 건 게 쉽지는 아니네요.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볼게요. 이제 금통위가 올해 뭐 사상 처음 뭐 2차례 연속 빅스텝을 단행하고 그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데 이런 금리 인상의 영향이 물가 뭐 비롯해서 고용, 실물 경제 이런데 경착륙이라고 할 만한 그런 효과들을 초래할 것인지 연착륙에 그칠 수 있을 것인지.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럼 위가 아플 수 있죠. 많이 아플까 덜 아플까 이제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감기는 잡더라도. 근데 금통위는 일단 물가를 잡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금리 인상을 할 때 얼마나 사전 체력이 탄탄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호 간에 어느 정도 공조를 많이 해주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조라는 거는 달러가 너무 많이 강해지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환율이 방향을 바꿀 때도 10월 11월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미국이 마냥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가 된 게 얼마나 다른 국가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아냐 이러면서 이제 미국한테 막 따졌던 거죠. 그러면서 약간씩의 환율 조정에 대한 룸을 만들어 준 게 지금과 같은 환율을 갖다 안정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을 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국제 공조가 나타나 준다라면은 성장을 갖다가 마구 무너뜨리는 걸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게 올해 저도 많이 반성을 하지만 사실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질 거라고 누가 그렇죠.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그때만 봐도 7% 물가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130, 140이 되면서 그게 곡물 가격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9%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올해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거고 유가가 그렇게 올라갈 거니까 9% 물가가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예측하면 믿었을까라는 것도 2번이죠. 저는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가정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말씀 왜 드리고 시작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이 또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이러니한 건 작년 2월 달에는 이 전쟁 오래 안 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다들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전쟁 장기전이다. 이걸 다 컨센서스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시작한 건 빨리 끝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이어지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희망사항이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코웃음을 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좀 종전이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면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공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줍니다. 공급망의 문제를 많이 해소시켜 주거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도 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국의 방역이 완화가 되면 공급망이 풀리면서 공급 사이드에서 제품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1번. 두 번째, 공급망이 풀리면 중국의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부터 원자재들을 다 사들이게 되고 상품을 마구 사들이게 되니까 물가가 되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물가를 공급 사이드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인데 수요 사이드에서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그럼 어느 쪽이 빠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뭔가 풀려요. 먼저 풀리면 물건을 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이 조달되는 게 빠를까요? 라고 한다면 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당장 내일부터 될 수 있으니까. 공급은 만들어서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하고 중장기에 주는 영향은 조금씩 사뭇 다를 것 같아요. 단기로는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은 좀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는 공급망 사이드의 압력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그게 풀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2022년에 네.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네네. 2023년 경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3고거든요. 3고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높은 고물가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고금리가 되는 거고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환율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고환율이 나온 거거든요.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올리면서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고물가를 또 만들어요.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가 되고 고금리 때문에 고환율이 되고 수입 물가를 올리면서 고물가가 이게 3고가 계속 돌았거든요. 저는 이 3고의 피크아웃을 내년에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저는 내년에는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요.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는 정상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악화되는 게 이제 꺾여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징후는 조금씩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좋아지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는 좀 있지 않겠는가. 저 항상 새해를 바라보면 너무 암울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좋은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손님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그 얘기를 하세요. 안 좋은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 찾아서 해보려고. 근데 참 좋은 얘기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는 상고의 피크아웃이라는 쪽으로 해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네.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책에서 분산 투자 말씀을 네네. 주셨잖아요. 네. 내년에는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저는 분산 투자라는 얘기 자체가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면 일단 재미없어 하세요. 분산 투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 게 분산 투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이 그물이 있어요. 이렇게 드는 늑대라고 하죠. 네. 이 그물이 있어가지고 그 그물 하나를 들고 이렇게 물고기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3학년짜리가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한 마리는 못 잡았거든요. 송사리 많은 건 잡아요. 어쩌다 운 좋으면. 근데 한 번도 못 잡은 것 같아요. 큰 물고기는. 근데 그러면 어르신들은 잡았을까? 어르신들은 저처럼 그물 들고 안 쫓아다니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어항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투명한 거 이렇게 떡밥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 어항 몇 개를 물고기가 다닐 것 같은 길목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놔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그러죠.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술 드시고 뭐 노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3시간 쫓아다니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넋이 나가서 앉아있으면 이제 한번 볼까 한 다음에 가셔서 딱 열면 와, 이 씨알이 굵은 물고기라고 하죠. 큰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어디에는 또 비어있기도 하죠.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핵심은 길목 잡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쫓아다니면 죽는 것 같고요. 못 버는 것 같고요. 길목을 잡고 있어야.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에 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미였던 거고 어르신들은 배짱이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에 신하고 열심히 다니면 무조건 그만큼 성과가 나느냐. 저는 그래서 무언가를 예측하면서 따라다닌다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물가가 높지만 피크아웃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산들을 이렇게 좀 깔아놓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바뀐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산 자산을 되게 좀 여러 개로 깔아놔야 제 생각에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예를 들어주시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의 시대다라고 하면 원자재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130불까지 올라갔다가 유가가 70불로 내려왔거든요. 아직 인플레이션 남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모습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창궐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원자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되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거다라면 채권이라는 자산이 될 겁니다. 물가도 제압이 되고 금리도 안정이 되면서 공조체계가 갖춰진다?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담론이 다시 강화가 된다? 이러면 주식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깔아가는 게 맞지 어딘가 한 군데에다가 전부 밀어넣는 전략들. 그래서 올해 초에는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미국이다. 올해 초에는. 그래서 미국이 빅테크다.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도 빅테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빅테크로 돈이 많이 몰렸거든요. 돈이 몰리면 또 올라가요. 펀더멘탈이 없어도 돈이 몰려서 올라가는 게, 사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기대만큼 못 따라가주면 사서 올린 것까지 한꺼번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이 뭐가 온 거냐면은 원자재다. 그래서 빅테크에서 무너졌던 자금들이 원자재로 들어갔다가 지금 또 무너지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다 하면서 또 채권으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게 거기서 하나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산들을 좀 넓게 깔고 가줘야, 여러 개로 깔고 가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트레이딩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